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시작하는데 이미 90명 와, 감사합니다. 접속하고 계시네요. 왜일까? 왜일까? 팝콘 좀 드시고 계십니까? 왜? 난 오늘 방송 모르겠어. 그냥 뭐가 이거 됐어요? 팝콘 먹으려고. 관객과 관망의 자세로. 근데 뭐가 예고가 됐어요? 썸네일로? 네, 섭외 됐지. 네, 됐죠. 네. 그랬구나. 우리 2시 30분쯤부터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같이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 부끄러운 줄 하십시오. 그때 같이 전당대회 치렀죠? 현장에 있었겠네. 내가 패배자였어. 그러네. 원한이 있네 여기. 많아. 여기보다 여기네. 나 원한이 없어요. 근데 뭐 그 나 잊고 장현철 최고 있었어. 그때 이제 제가 유승민 의원님의 대변인이었었고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제 대변인으로 오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현철 최고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부끄러운 줄 알았다. 야, 나 잊고 있었어. 그 최고위원 선거 경쟁자였네. 그래, 나 2등했단 말이야. 야, 그러네. 포인트가 몇 포인트 차이였어요? 많이 났어요. 근데 4명의 천하영인 후보 중에 제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었고 그렇지. 네, 18%. 와, 역시 저력 있어. 네. 저력 있어. 그 짠물 당원 투표에서 그때 네. 아마 100% 전체 당원 투표일 그렇죠. 거예요. 네. 거기서 18%를 받았다. 와. 아니 그때 왜냐면 워낙 잘 나왔던 게 뭐냐면 일반 최고위원 후보들도 있었는데 천하영인 중에서 일반 최고위원은 2표인데 맞아요. 청년 최고위원인데 더 잘 나왔던 거죠. 잘 나왔지, 잘 나왔지. 야. 네. 그때 장예찬 그다음에 김정식, 그다음에 그 호남에 있어요 누구 한 명. 네. 나중에 아예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죠. 맞죠, 맞아요. 네. 그 4명 중에 이제 제가 2등을 하고 오늘 1등이 나옵니다. 정년철 최고 1등을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했던.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벌써 지금 119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 이 캐릭터에 대한 이 케미에 대한 어떤 뭐 기대도 있지만 내용이 오늘 이번 주 이슈가 장난이 아니야. 많아. 장난이 맞아요. 아니야. 너무 많아. 아니 제가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마지막 했던 게 그거잖아요. 여야 대표회담.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날 여야 대표회담이 있을 테니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있을 테니 다음 주에 그걸 우리 짚어봐야 됩니다. 라고까지 하고 끝났는데 작년 일인 거야. 기억 속에서 아득히 멀어져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현안 너무 많아. 심지어 거기서 나왔던 계엄령 얘기도 이제는 좀 옛날 얘기 같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바로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지율 분석. 네,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직무평가가 긍정평가가 23%. 추세선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 23%, 이번 주도 23%. 이 맞죠 지금? 맞아요. 부정평가가 1%포인트가 올랐다. 늘어났다. 올랐어요. 지지율 매주 비슷하지만 원인 분석 한 분씩 해주십시오. 김남국 의원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서 지난주 8월 5주차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내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제 거기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 지지층 결집 위기감이 좀 작동한 것 아닌가라는 게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가장 이제 뉴스가 보도가 많이 되었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입니다. 보수층의 상당수의 강성 보수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구원, 반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보수층 달래기, 보수층 결집이 좀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었는데 지지층의 위기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으로 더 하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가 추석이 벌써 일주일 남았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이번 주도 응급실 뺑뺑이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 대란이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추석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할지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 추이가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긴 씨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긍정평가는 횡보하는 수준이고 네. 부정평가는 1% 상승을 했는데 이제 횡보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내려가고 있다. 다음 주도 더 내려갈 거예요 아마. 23%라는 그 지지율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인데 2주 연속 이렇게 23%가 잡혔다는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 브리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면을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이 갤럽 조사에서 좀 눈여겨보는 것이 특히나 이 의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뭐 잘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반이 넘기는 해요. 네. 56%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부의 의사계 반발,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그 평가에 잘하고 있다가 21이고 잘못하고 있다가 64거든요.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는 그 취지는 공감하나 수단과 방법이 지금 매우 잘못됐다고 지금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뭐 의료 공백이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응급실을 찾아가면 의사들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지지율이 긍정평가에 대한 횡보 그리고 부정평가 1% 상승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속보로 나왔던 게 전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실에서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협의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좀 구성해달라라는 메시지가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보였던 스탠스와는 좀 되게 다른 이례적인 방식으로 봤는데 그런 어떤 대응이 다음 주 지지율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현실을 지금 어쨌든 현장에서는 대혼란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응급실을 뭐 조선대학교 바로 100m 앞에서 20살 대학생 여학생이 의식불명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100m 응급실을 못 가가지고 2km 떨어진 곳에서 응급 뭐 처치를 받다가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곳곳에 이런 응급 환자들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타개하지 않는 이상은 지지율 반등은 없을 걸로 보여요. 해결을 아예 해결을 해줘야. 확실하게 뭔가 하든지 분명한 어떤 해결책이 보여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는 해결책들 두 가지 뭐 이야기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뭐 현장 방문해가지고 비서관들 보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난리가 났잖아요. 비서관들 보내서 응급실에 비서관들 대통령실 비서관들 보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난리가 났지. 네. 그 오히려 탁상 행정이다. 더 혼나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또 굉장한 뭐 긴급하게 또 투입한다라고 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위를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응급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거든요. 각 대학 병원과 협의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심지어는 공보위라든가 군의관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기관과 협의하는 절차 없이 그냥 발령냈고 지시 명령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복귀하고 있다고 복귀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전문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려면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증이 있고 어느 정도 숙련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분들을 그냥 자격증이 있다, 의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파견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업무만 가중시키고 혼란만 가중시킨 거거든요.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서 저는 당장에 뭐 26년도 의대 정원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이 발언 정도로만 스탠스만으로는 전혀 지지율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렇게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여야의정 협의체 정부 측에서 누구를 내보내겠어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내보내겠어요. 지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했던 망언들 얼마나 많아요. 의사를 의세로 표현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경중증을 구분하는 그 방법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피나거나 열나면 경증, 말 못하면 중증 이런 말도 안 되는 심지어 박민수 차관은 의료 면허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인 사람이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중경증을 구분하는 건 그냥 전화로만 가능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쓰는 그 사체, 그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한다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한 명도 없을 때는 전 세계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정부에서 의료개혁에 총대를 메고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야의정 협의체 꾸렸을 때 정부 측에서 누굴 보내겠어요? 차관 보내지 말고 누굴 보낼 거예요? 뭐 갑자기 국실장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구성으로 할지 또 뭐 반대한다 이 논란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받아들인 건 아마도 지금 현장 가보니까 뜨악해가지고 지지율 낮아지니까 어떻게든 이 책임을 정치권 국회와 나누겠다. 우리만 총대매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공의들 막 사퇴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되고 있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단체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우리는 조규웅, 박민수랑은 얘기하지 않겠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의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건데
결국 이거 협의체를 꾸리면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게 되니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 누구를 내보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네. 자르겠냐고요. 지금 여당에서도 저기에는 책임을 물어서 해임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저희 성격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 어제죠. 어제 국민의힘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본인들이 거취를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 김종혁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판은 김재섭 의원, 뭐 나경원 의원 등등등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르지 않을 거다. 스타일상.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의료 개혁을 하려다가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의료 대란을 불러왔고 그 의료 대란 수준이 거의 필수 의료, 응급 의료를 붕괴시킬 수준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 개혁 실패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임기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5년 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에서 담당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지, 그래야지 국민의 화난 분노가 조금 누그러질 텐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자르지도 사과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한 주 한 주마다 사실은 아주 이 정치권의 현안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게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의료 대란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하루하루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빨리 또 내용이 안 돌아갈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주의 상황, 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정부와 또 이 정치권의 입장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토픽 1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왜 이렇게 저희가 시험 문제 잘 풀고 있죠? 후반부에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놔야 돼요. 오늘 그것 때문이야? 후반부 시간 확보를 위해서. 야, 오늘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랑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토픽 1번,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 사실 이것도 사실 엄청 큰 뉴스잖아요. 맞아요. 김남국하고 똑같은 거죠. 왜요? 아무것도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바꿔가지고 적용 법리를 바꿔가지고 갑자기 소환조사하는 거예요. 김남국을 지금 김남국은 이제 문재인을 가는 거야. 큰일 날 소리. 제가 갔다는 게 아니라 수사 방식이 패턴이 같다는 거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납니다. 친명의 시각이 이겁니까? 아니 무슨 감히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방식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뭐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3년 4년 놔두다가 뭘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법리를 바꿔가지고 경제공동체, 뇌물죄, 직접 뇌물죄 이쪽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수사가 되게 오래된 건 맞아요. 한 4년 전 4년 됐습니다. 네. 이스타항공, 타이스타젯 뇌물, 배임 이런 수사였던 거고,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금은 이제 자리에 없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되게 의욕적으로 거의 수사를 하다시피 국회에서 이렇게 수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한은 없지만 그 의정 활동으로서 되게 막 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건이 지금 흘러가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사위 채용까지 지금 흘러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하게 이르렀는데, 처음에 이제 부정채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부정채용을 시작해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이스타젯의 노조가 아니 타이스타젯이라는 이 계열사, 이 회사에서 뭐 발권하고 항공권을 많이 팔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관계자 진술들을 쭉쭉쭉 나오다 보니 이게 이제 타이스타젯의 이상직 의원 이것까지 좀 확대가 된 거죠. 배임.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시간이 오래됐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데, 중앙일보 2021년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전주지검에, 그러니까 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건 맞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이 수사를 담당하는 뭐 차장검사, 팀장, 차장을 전부 다 교체했다는 거예요. 교체하고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게 이게 친 문재인 성향의 검사들로 바꿔가지고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켰다라는 의혹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 중앙일보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간이 미뤄진 것이고, 처음부터 고발해가지고 계속 끌고 왔던 게 아니라
부정 채용부터 시작해서 배임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 사위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타항공이랑 타이 이스타젯 이 두 회사를 연결지어야 이 사건이 구성이 될 텐데 그렇죠. 그 연결짓는 과정이 1심 선고를 좀 기다리는 측면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사건 이 수사 자체가 퍼져나가고 확대된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티켓 채용 그리고 딸 다혜 씨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 뭐 이런 것까지는 번져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수사의 본류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 수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결국에는 사위에게 자리를 이렇게 2억 2천만 원 정도 월급을 주는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을 받은 것 아니냐. 뇌물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3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해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긴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벌써 이 정부 출범한 지 2년 6개월 반이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2년 6개월 동안은 철저하게 그야말로 윤석열 사단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대로 손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최근에 모종의 어떤 검은 세력이 윗선에 뭔가 지시가 검은 있었던 세력? 거죠. 그렇죠. 예, 김남국과 함께 죽여라. 이렇게 엮는데 아니, 저만 아니 음모론인데 뉴스쇼에서 어제 그 아주 유능한 기자가 김모 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인사들 여러 사람들을 다 일고 함께 수사를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모 기자가. 김모 아주 유능한 김모 기자인데. 네, 누군지 모르겠네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잘생겼어. 왜 그래? 김광현 기자는 아닐 거냐? 아, 그렇죠. 아무튼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범죄가 안 됐던 것을 어거지로 다시 꿰어맞추기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전혀 수사의 본류가 아닌 5천만 원을 줬는데 만약에 이거를 자금 세탁하려고 했다면 ATM에다가 김종숙과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입금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수사의 현재 본류라는 거는 그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이제 직접 뇌물죄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죠. 사위에 대한 채용을 부정하게 뇌물로서 이렇게 했냐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의 현재로서의 본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딸 다혜 씨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뭐 어머니 김정숙 씨가 5천만 원 뭉칫돈을 뭐 친구를 통해서 보냈느니 출판사한테 돈을 받았느니 뭐 이런 지금 논란이 두 가지가 같이 얽혀 있는 건데 앞에 걸 좀 먼저 보자면 지금 이게 직접 뇌물죄를 구성하려면 경제공동체라는 그 뭐랄까 그 규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 법리를 지금 따지는 건 사실 뭐 어렵고 좀 뭐 법조인도 아니다 보니까 일부러라도 반대편에 서서 주장을 좀 해보자면 네. 민주당은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보복할 계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보복이라는 게 좀 안 맞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됐었던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유리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서 선고와 탄핵의 계기를 이끌었던 검사인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복을 할까? 그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이 진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진영이 문재인 진영에 보복한다. 이거 성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페이스북에 제가 쓴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말도 썼거든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보통은 탄압받고 뭔가 이렇게 억압받고 그런 거를 되갚아준 거,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되갚아줬을 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은혜만 받았어요. 구수 출신의 술만 먹는 특수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해주고 검찰총장까지 시켜줬잖아. 그러잖아요. 자기 참 빨리 와. 그러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그야말로 은혜만 받은 사람인데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기 어렵고 배은망덕이다. 배은망덕 수사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김광일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지지층의 심리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에 대한 그 울분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 분풀이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때 정권의 도구일 뿐이고 실제 수계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복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영의 그 뭔가 이렇게 울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광일 기자가 이야기한 것도 진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개인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지층 결집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고 말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보복을 할 거였다면 보수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복을 해야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보수 정권의 대통령을 수사하고 선고시켜가지고 사실상 감옥에 보낸 장군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복하는 게 자연스럽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복할 계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내 말이 그 말. 근데 이 심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긴 최고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으로 정말 왜 글로 가? 국민의힘 이게 지금 국민의힘 심리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간다고? 우리 딱 민주당 당원으로 영입을 해야 돼. 잠깐 아무튼 이준석과 같이 오세요. 이준석까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와야지. 왜 저러는 거야? 가던 길을 다시 잡고 가면 알았어. 아무튼 하시는 말씀은 민주당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수사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아니 그냥 제가 볼 땐 문제가 되니까 수사를 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를 바꿔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녀는 없지만 딸이 있어요. 만약에 네. 근데 사위한테 이제 한국광고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민영삼 씨가 공사와 관련된 기업에다 그 사위를 취업시켰어. 네. 근데 그때까지 계속 사위한테 생활비 지원해주고 하다가 마침 그 기업에 들어갈 때 생활비를 끊어. 근데 그때부터 그 공사에 연관된 기업으로부터 월급 받고 항공료 받고 뭐 태국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사 직원들 대동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월 렌트료 받고 이랬다고 칩시다. 이게 만약에 언론 보도에 드러났어요. 그럼 민주당 가만히 있겠나? 막 특검하자고 난리 날걸?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문제가 되니까 주어만 바꾸더라도 이거는 그냥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고발이 마침 들어온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검찰은 고발된 사안을 수사하는 것 뿐이다. 이게 정치보복이나 정치적 수사를 대입할 건 아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수사라고 하면 아무리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따라가야 되고 무리한 수사를 만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컨대 사이에 노모가 있어요. 70대가 넘어요. 근데 검사가 직접 그 사이를 찾아가면서 계속 여러 번 전화하면서까지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을 진술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언제 검사가 무슨 참고인한테 열 몇 번 연락하면서 찾아가면서까지 수사를 하냐고요. 어떤 사건을.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몇 년을 심지어는 이창수 지검장 갔잖아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끄집어 올려갔어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 아직 중앙지검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 사건을 끄집어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끄집어 가지고 갔어요. 그건 뭐 확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검찰은 비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계좌의 압수수색을 발부한 법원까지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좌 추적이라든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들여다보니까 범죄 혐의의 입증의 가능성,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은 이제 영장을 발부해주는 그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영장 발부율은 거의 어느 정도 그냥 의심만 되면 거의 99%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를 문제 삼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사의 과정이라든가 지금 수사의 행태를 보이면 검찰 스스로 내부에서 정한 인권 수사 준칙이나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수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얘기가 그 재산 쪽으로 좀 넘어온 것 같은데 잠깐 얘기했던 그 문다혜 씨가 뭐 뭉칫돈, 뭉치 이렇게 되게 김정숙 여사 자극적인 프레임들이 좀 용어들이 나오던데 김정숙 여사한테 5천만 원을 친구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2억 5천인지 2억이에요. 또 어제 2억을 주고 5천만 원을 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어제 윤건영 의원의 또 매기는 뭐 1억이다. 그리고 그 1억이 문다혜 씨가 받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 이슈로 퍼져가는 이제 재산 형성
상승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도 수사 본류와는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돈을 따로 받은 게 아니라 부모가 지원을 한 거잖아요. 부모가 지원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부모가 지원한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뇌물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불법 형성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사 검찰 들여다보는 이 이스타제 수사와는 별건인데 하나씩 흘려가지고 뭔가 뭉칫돈이 들어간 것처럼 자금 세탁을 한 것처럼 이렇게 흘리기로 하면서 뭔가 의혹 부풀리기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면서 논두렁식에 하듯이 뭔가 허위로 약간 흠집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 수사 본류와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의심스러운 돈이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면 뭐 돈 세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혹제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니까 돈을 전달할 때 돈 세탁하려면 아예 증거를 안 남기는 방법으로 하지 ATM 입금하면서 거기다 이름을 이체하면서 그 이름을 남긴다는 게 말이 아니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주려면 직접 이체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못 주니까 이체가 나가기가 그 치위대가 막 밖에서 난리 치니까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만약 뭐 자금 세탁이든 숨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불러다가 그냥 현금 뭉탱이를 그대로 주는 게 낫죠. 이거는 깨끗한 돈이니까 숨길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 그렇게 전달하는 근데 거죠. 시위대 때문에 이제 내가 이체를 못했다라는 그 조국 대표 어제 인터뷰를 보긴 했는데 네. 좀 궁색해 보이긴. 아니 그때 현장을 가보면 진짜 그랬어요. 아니 나도 이제 그 라이브를 통해서 현장을 봤는데 막 입구를 틀어막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반경 몇 미터의 접근 금지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걸 경찰이 경호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문 앞까지 틀어막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나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이 거리를 이격한 다음에 시위가 일어난 상태라서 어느 정도 어디를 은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경호를 받으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위대 때문에 이거를 뭐 직접 이체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다소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시위대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울 수는 있긴 하겠다. 물론 물리적으로 직접 접촉하진 않더라도 그럼 그냥 기왕 안 나갈 수 있으면 안 나가야겠다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지점은 집에 현금 5천만 원이 있다는 거는 그 좀 보통은 안 그러지 않나요? 집에 현금 5천만 원 없어요? 다 있어? 나만 없는 거야? 남구경은 있지. 없어 나도. 지금 나 얼마나 해 지금. 99억 원. 없다고. 조선일보 없다고. 남구경은 있지. 야 장해찬 없다고. 그렇구나. 없다고. 이게 나랑 되게 많이 장해찬 다르구나 오고 있나? 사람들이. 나도 다르다. 없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진짜 피눈물 나는데 투자자로서 아무튼 5천만 원 집에 있는 게 그게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례적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나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그러진 때문에. 않지. 아니,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김정숙 여사 예전에 그 옷값 지불하는 그 비용 뭉칫돈이라기보다 현금을 이제 줬다라는 그 보도가 났는데 그때 당시 이제 현금의 사진이 관봉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최초 발행한 그 띠지가 둘러져 있는 그 돈 다발이에요. 근데 관봉권이라는 게 일반 시중은행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이제 시중에 풀려진 그 최초의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김정숙 여사는 관봉권을 가지고 돈을 준 거거든. 그 말인즉 그 돈의 출처라는 게 자신의 예금이 아니라 뭔가 다른 비용에서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때 이제 관봉권이라는 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 예전에 저 노웅래 의원 집에서 나왔던 게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제가 좀 이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 책값 출판사 2억 표지 디자인 2억. 네. 그 문다혜 씨는 기획자예요.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저도 책을 써봤지만 책 표지에 2억 원의 이 인건비를 받는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2억 원을 아무리 인세라 책정한다 하더라도 10만 권 이상 팔아야 2억 이상이 들어와요. 근데 표지 디자인 한 장을 같이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2억을 받는다? 만약에 10건 디자인하면 20억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석되면 이제 조금 납득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윤건혁 의원님의 여러 가지 해명이나 주장은.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이제 그 디자인 비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돈이다. 받은 돈인데 빌려준 자녀에 대한 어떤 뭐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빌려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받은 돈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자기 판매한 인세라고 한다면 크게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근데 다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가 돈이 오고 가는 게 5천만 원인가요? 증여세가? 10년에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돈이 이 사람이 가면- 받아야 될 거 저 사람이 받게 되면 증여세를 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증여세 포탈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거 이제 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예, 이번에 이제 상속세와 관련되어서 이 상속세나 소득세법이 과거 30년 전이거든요.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현실에 맞춰야 된다. 중도 확장 정책으로 이것도 역시 바꿔야 된다고 정책을 이걸 이렇게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승전 정책인가. 이렇게 간다고? 예, 그래서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또 그런 부분에 또 세심하게 또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점 잘 알아주시죠. 지독하다 지독하다. 깜짝 놀랐다 진짜.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특별 게스트가 도착했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마지막 요 질문까지만 두 분께 짧게 여쭙고 우리 광고 영상 보고 넘어갈게요. 네. 광고가 붙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김동연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자고 통보할 텐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두 분 혹시 소환이 조사가 요청이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가야죠. 나가야 한다. 예.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나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런 거예요. 법 앞에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평등하길 바래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소환 조사 없이 오히려 검찰이 불려가서 제3의 장소에서 수사받은 거에 대해서 공분하고 분노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하는 동안에 수사심의가 열릴 거라고 열리고 있는 2시부터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의 눈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하더라도 오히려 당당하게 무고하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수사 절차에 그건 이제 형사소법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나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라는 건 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주장이나 변론은 재판장에서 해도 충분하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그렇게 변론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장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광고 영상 보시고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광고 영상이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됐다고 준비가 됐습니까? 네. 영상 보시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광고죠? 계속 말씀하세요. 네. 지금 제 오케이. 네, 국민의힘의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본 방송 내용보다 지금 얘기가 더 재밌었어. 난.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 다 여기 남국이 형님이랑은 민사로 열심히 소송 중입니다. 아니 부른 줄 알았으면 내가 고소 안 하지. 오늘 부른다 했으면 말했어요. 꿀잼이네. 김희 형님이랑은 전대 때 또 치열하게 붙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셋 다 안 돼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안 된 사람들이 더
싸우지 마. 지금 셋 중에 지금 누구 처지가 제일 궁금한지 몰라. 내가 제일 궁금하지. 왜? 두 사람은 나는 무소속 완주하느라 이제 다 털어먹고. 아이 이 사람은 난 기소됐다고요. 저도 선거법 뭐 기소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또 막 보면. 그래서 기소는 안 됐죠. 우리가 법을 개정한 난 기소라는 건 없어. 여기가 지금 제일 낫죠. 수석 최고위원. 현직이 있잖아요. 현직 최고위원이신데 우리는 다 전직. 아니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걸 깜빡 잊고 국회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최고 이렇게 손 인사를 하고 내가 기소. 인사를 했어. 고소했지. 또 제가 최고위원 할 때 회관에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김남국 형님이 오셔서 저를 분명히 알아봤어. 맞아. 나한테 이렇게 하다가 좀 어색하게 너 반갑게 인사를 한 거예요. 저 형님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지 막. 뭐야? 근데 내가 지난주에 고소했지 내가. 그때 봤구나. 그래서 4번 엘리베이터 왼쪽에 앉아 있더라고. 지금 그 정리를 하자면 이 김남국 의원님이 저를 형사 고소한 건 경찰 검찰 다 무혐의가 났어요. 최근에 수사를 안 발표했죠. 하더라고. 기소가 굉장히 빡센 수사 기소가 끝에 됐어야 되는데 무혐의가 됐고 기소가 됐어야 돼. 인사가 하나 남아 있어요. 권력으로 찍어 누른 거야. 아니 못 찍어 눌러요. 저도 막 아니 여기 뭐 민사 조정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오늘 섭외를 받고 이제 민사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형사 사건에 영향을 받잖아요. 민사도. 근데 형사 무혐의가 났으면 민사도 제가 이길 건데 그런 말 끝까지 하지 말고. 미안해. 네가 오늘 나온 줄 모르고 그저께 항고하고 왔어. 정말 징하다 정말. 아니 오늘 나온다고 말해서 항고 안 했지. 형사 항고했어요? 진짜. 하려다가 말라다 고민하다가 하루 남겨놓고 저희 변호사님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항고했어도 취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치적 공방은 있었지만 그 당시 조금 과한 표현으로 우리 김남국 의원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거 뭐야? 조정장이네. 재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할 거예요. 다음은 어떻게? 이거 지금 지려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경찰 검찰 다 이겼는데 뭘 줘?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근거가 근데, 없이. 근데 장야채 쇼가 유감 표명했으니까 그에 화답하는 의미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진짜 취하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그냥 제가 이게 정치를 되게 빡세게 저도 남부럽지 않게 터프하게 하다가 그렇죠. 다 읽고 나니까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뭘 또 이 계속 얼굴 붉히고 할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김에. 근데 저는 고소를 딱 세 사람만 했어요. 법적으로 많아. 아무도 안 했어. 잠깐 그 전에 두 분이 되게 지금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신 건 아는데 조금만 떨어져 달래요. 카메라 앵글 때문에. 얼굴 가까운데 맞을까봐? 지금 괜찮아요? 더 가야 돼? 더 가야 되는데 더 가야 돼. 리치 안 닿는 범위를 이렇게 떨어뜨리네. 멱살이 안 잡히는. 세 분을 이제 고소했는데. 했는데 이제 정말 아예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사람들만 딱 이렇게 정치인만 딱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도 다 가까운 사람들이라 고민을 했었죠. 하태경 의원이랑 김성원 의원이잖아요. 그 장혜찬 최고도 방송을 많이 했었고. 김성원 의원은 방송 잘 안 하는데. 김성원은 이제 TF 단장이셨어요. 고인 없는 이야기를 맞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거였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아예 하나도 안 했고요. 아무튼 유감 표명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 사랑해? 취하를 검토하겠다든지.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써주시면 제가. 아니 뭐 이미 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공개적으로 했는데 쓰는 건 뭐 어렵지 않죠 뭐. 그거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말. 조정이 어렵네 이게. 근데 어쨌든 이만큼 유감 표명했고. 그거는 뭐 재판은 또 재판이고 당장할 수 없지. 이게 저도 이해해요. 정치인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한번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걸 소명하고 싶다는 것도 이해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형사에서 2번이나 무혐의를 받았으니 민사도 자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게 가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다 안 된 사람끼리 인간적으로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고 해보자. 뭐 정치가 뭐 별거라고 막 목숨 걸고 얼굴 붉히고 막 그냥 오랜만에 본 김에 그래 맞아요. 마음 아팠으면 나도 그때는 한창 뜨거운 정치인이어서 되게 또 세게도 말하는 측면도 있었고. 장혜찬 최고위원님 이 김광일 기자 보면 얼굴이 못생기게 나와서 본인 카메라 쪽을 봐줘야 돼요. 계속 말씀하셔도 피디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잖아. 논점을 싹 흔들었어. 아니야, 논점을 카메라 앵글로 논점을 싹 바꿨어. 아무튼 오늘 방송이 사실 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각각 또 할 수 있는 또 진영의 주장이 있고 입장이 또 다른 거 있지만
사실 또 그 뭐 나이도 저랑 남국이 형은 좀 나이가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래죠, 또래. 네, 또래로서 또 이런저런 또 인간적인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대화가 돼야 되고 서로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또래고 또 근데 왜 인사하려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해가지고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너무 바보 같아서 너무 이상하잖아, 어색하잖아 이게. 좋은 기억은 있구나. 좋은 기억은 있어. 나 너무 당황했지 나도. 네, 아무튼 이 정도 우리가 좀 인사를 나누고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네. 오늘 사실 이슈가 너무 많았어갖고 앞에도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 넘어갈 차례 토픽 2. 야당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죠? 월요일쯤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 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오늘 이제 금요일쯤 되니까 좀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의 가장 뜨거운 논점 중에 하나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별로 뜨겁진 않아요. 그래요? 여기가 좀 식었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됐죠.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네. 뭐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 측근들은 우리의 뜻이 변치 않았다, 의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만 계속 반복되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말이 지니는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이 의지 변화 없다, 이대로 하겠다는 거를 믿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어떤 행동이나 뭐 당내 설득 과정이라고 아는데 제가 아는 바로 구체적 설득을 시도당한 중진 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했는데 실패했다가 아니라 설득의 시도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아니, 엊그저께 삼선 의원들 네. 뭐 상일종 의원 오찬했다고. 등등 오찬에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근데 보도가 거기서도 나오는데. 그게 막 중점 설득 과제나 뭐 이 비중 있는 대화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설득 시도 자체도 사실은 거의 없는, 그냥 전대 때 공약을 냈는데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접잔이 모양 빠지고 그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 가고 있는 게 사실 냉정한 진단이 아닌가 싶어요. 비슷한 얘기를 저도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들었던 게 있는 게 한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밥 먹자 그래서 갔대요. 그러면 이 정도 자리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어떤 설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당직에 대한 제안이 있거나 뭐가 있을까 되게 마음 무겁게 식사 자리에 갔는데 밥만 먹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걸 설득이 듣긴 될 수 했어요. 있는 환경이 사실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많잖아요. 공개가 됐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4년 중에 가장 말을 안 듣는 시기잖아요. 당선된 직후래 가지고 말을 들을 계제가 없어요.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흔들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원 외에도 당 밖에도 사실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먹힐 수 있는 계제는 없다. 얼마 전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인터뷰한 거 중에 네. 이준석 의원도 우리 당 의원들이랑 많이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식사 정치한다는데 밥 먹고 평가도 안 좋아졌다라는 후문을 전해줘서 화제예요. 그건 제가 취재한 거랑도 비슷하거든요. 밥은 먹는데 우리가 정치가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정말 그래도 대표고 대선 주자가 낮은 자세로 이거 제3자 특검 꼭 해야 된다, 내가 이거 정부 망치려는 거 아니다, 진지하게 설득하면 뭐 소위 말하는 친윤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음이 좀 흔들려요. 그리고 설득이 안 당해도 그래도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구나, 우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평가가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 의원이 말한 것도 그렇고 제가 소위 말하는 중진들과 뭐 저도 자주 밥 먹고 통화하고 하니까 들은 것도 그렇고, 그 소위 말하는 식사 정치 식사 자리 이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상이나 기존 선입견이 풀리거나 더 좋아졌다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소위 말해서 한 1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친한계조차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친한계 의원들조차 이 최상병 제3자 추천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에 안 좋다, 단순하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부담돼서 안 좋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은 안을 받는 탄핵의 거다라고 하면서 빌드업이 국민이 뭐 무너질 이제 수 있다. 탄핵까지 간다는 건 약간 조금 나간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이거 자체가 다음 이제 정기국회 전국을 이제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이거를 뭐 전당대회라든가 아니면 당 대표 된 이후에 풀어나갈 수 있는 국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돌파하거나 설득해가지고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출구 전략을 통해가지고 넘어가거나 이런 거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가버린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한동훈이라면. 예컨대 내가 지금 원내에 있고 이 사실은 당내 반대가 컸던 거잖아요. 그러면 큰 토론회 장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원내에서 추경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이 안건을 토론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부결시켜 의원총회를 연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결시켜서 본인의 어떤 책임이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렸으면 됐는데 이도저도 아닌 채로 그냥 난 변한 거 없다. 난 내 말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설득을 위한 노력은 또 없었던 거죠. 의총 무서워서 못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왜요? 왜냐하면 대표인데? 이거를 부결시키려면 네. 김남국 전 의원 말씀처럼 초기에 의총을 열어서 초기에 그냥 의원들이 딱 부결시키면 내 의지는 강하지만 의원들 존중하겠다 넘어가면 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의총 열면 반대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그 권위가 완전히 깨지고 당에 대한 그립감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총을 열어서 지금 의총을 통해 털기에도 이미 지나버린 거죠. 너무 와버렸고 근데 전진을 하건 후진을 하건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길을 잃은 상황이죠. 전진도 안 되고 후진도 안 한동훈 되는.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의총을 연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의총이 본인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씩은 했겠죠. 있었어요. 네. 그 지도부 상견례도 하고 했는데 의제를 그걸로 거기서 올리지 이 않았다. 의제가 올라간 적은 워크숍도 없죠. 있었잖아요. 네. 워크숍에서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연찬에도 연찬에도 그래서 있어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연장에서. 아니, 저는 근데 약간 주제랑은 다르게 장기찬 최고를 모시고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뀌었나. 저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직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추대할 때 내가 총 때문에 했었지. 그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석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보석은 쓸 때 써야 된다. 그리고 원외 인사들도 원사이드하게 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를 이을 적자는 한동훈 대표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 지난 과정을 보면 이제 뭐 부산에서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 출마하면서 어쨌든 선거가 끝났는데 뉴스가 났죠. 이 장례찬 최고에 대해서 복당 불허 결정을 한다. 아니요. 불허 결정이 아니라 네, 결국 이제 신청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전당대회 네. 4명의 주자들 중에 나머지 3분은 복당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한 대표는 그거는 원칙에 따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을 입장이 드렸고 그랬던 거구나. 저나 도태우 변호사가 아직 신청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뭐 복당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황우여 비대위에서 한번 검토를 논의를 했다가 했다라고 해요. 이게 예. 이걸 다음 지도부로 넘긴 거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니 결국 결과적으로 왜 그래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나. 제가 설명을 좀 네. 드리면 네. 이번에 우리가 팝콘 먹으면 되겠다. 아니 나도 팝콘 먹고 싶어. 본인이 하셨잖아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보석도 가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도가 약한 보석들이 좀 있어요. 알고 보니 약한 보석이었어. 그리고 저 그때 제가 의총에서 한동훈 장관을 당시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고 제일 세게 밀었죠. 원내에서 제가 제일 세게 밀었고요. 맞아요. 원내에서 이철규 의원이 제일 세게 밀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조선일보한테 실명으로 욕까지 먹었어요. 너무 세게 민다고. 네. 그 정도로 세게 밀고 기대감이 컸던 건 사실인데 제가 만약 공천 취소에 대한 개인 감정으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면 제가 무소속하는 그 기간이 제일 호재였죠. 왜냐하면 총선 때는 작은 뉴스도 되게 커지잖아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검증이나 뭐 제가 그 당시 뭐 국민 추천제도 문제가 많고 뭐 비례대표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방법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파장이 커지면 국민의힘 공천에 총선에 해가 될까봐. 진짜 조용히 그냥 지상전으로 재선거 치렀는데 지역에서 이제 전당대회 때 패배의 주역이 다시 당대표로 등장한다는 건 전 정치적 도의가 맞지 않다고 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보수로서 정권 재창출인데 제가 이제 총선을 겪고 또 전대에 나와서 이분이 전대 때 발언하고 토론하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아직 당원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쉬운 상대가 한동훈 대표겠구나.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과정에서는 한 대표는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약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민주당처럼 지나치게 일극체제로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처음부터 결정이 다 나가지고 그냥 대선 경선 볼 것도 없이 가는 분위기만은 안 돼야겠다. 다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주자들이 여전히 건재한데 누군가는 이 당내에서 비토 세력도 있고 비주류도 만만치 않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개인 감정이 없냐? 없으면 거짓말이죠. 공천 취소 당했는데. 근데 단지 그게 동기였으면
훨씬 더 파급력이 컸을 총선 때 뭔가를 했지. 근데 이건 저는 이분이 전대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대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거는 시도라도 미리 해놔야 이 정치적 브레이크가 한 방에 안 걸려요 원래.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그래서 폭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댓글 폭로를. 그것도 이제 정치적 검증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수위 안에서만 제가 자제하면서 한 거고 뭐 그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근데 뭐 너무 대답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도였다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검증 이런 거랑은 또 별개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 전당대회에 한 대표가 이번에 재출마 안 했으면 전당대회 출마 안 하고 예를 들면 숙고의 시간이나 공부 성찰하는데 갑자기 제가 막 비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당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선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큰 권한을 누리려고 할 때 누군가는 또 잘못된 걸 검증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생각하고요. 되겠다. 네. 그래갖고 어떻게 고발했어요? 어떤 고발이요? 그 한동훈 대표 댓글 부대. 저를? 아니 본인이 그 한동훈 대표 아니, 법적인 조치는 서로 간에 이루어지지 안 했어요? 않고 그럼 오늘 변호사 선임해서 고발하러 갑시다. 한동훈 같이 갈 걸 둘이. 같이 갑시다. 기회 잡았다. 기회 잡았어. 민사나 취소하세요. 민사나. 한것 좀 그만하고. 이거 아직 법적 조치가 안 됐어요. 네, 특검한다 그러는데. 다시 편한다라네. 근데 뭐 이야기가 길어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보석 감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석인 줄 알았는데 보석감정 보석이 잘못됐다는 깨질 거.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 좀 총선 더- 과정과 좀 더- 전당대회 겹치면서 그래서 그때 다듬어야 된다. 언제- 원석을 좀 더 다듬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싸워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동훈 어떤 대표로. 저는 총선 과정에 여당이 총선을 하는데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거. 그러니까 그게 누구 잘못이냐를 떠나서 그게 수면 아래에서 이 핸들이 안 되게 표출된 것 자체가 총선 패배의 큰 원인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도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지적인 게 사실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와 당대표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권력이 큰 거는 현실적으로 권력이 큰 거는 대통령이에요. 임기 말이면 모르겠지만 임기 중반도 지나지 않은 대통령인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사실 무리하게 한 거고 이번 의정 갈등 그리고 과거 몇 차례 갈등 속에서도 그냥 그거를 여과 없이 표출한 거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김남국 의원의 어떤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희찬 최고한테 내가 한동훈을 비판하는 이유가 윤한 갈등 때문이 아니냐. 그거에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것도 보는 당연히 거죠. 그래 주요 보는 원인 거죠. 중 하나죠. 네, 그것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왜냐하면 뭐 윤한 갈등에 있어서 100% 책임이 한쪽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한 방향에 있지는 않겠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고 또 그 이후에 어쨌든 당대표까지 된 국면에서 이거를 충분히 잘 조율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표출시켜서 자신의 뭐 비대위원장 때는 그립 강화 그리고 공천에 대한 일종의 공천권 강화로 쓰고 뭐 의정 갈등 문제도 사실 오늘은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이나 다 조율된 입장이 나오잖아요.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고 원점 검토하자.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일을 풀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한테 딱 말하고 안 되니까 바로 또 단독 기사 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거는 갈등을 더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율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자꾸 이용하는 것은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결국 최상병 특검 자체 발의를 못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지난주에 못할 거다. 특검법 발의 네, 못할 못할 거라고 거다. 얘기를 그분은 했죠. 그렇게 왜냐하면 얘기를 했어요. 네. 국정브리핑에서 수사 외압이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힌 마당에 그리고 임기가 3년 남은 이 시점에서 이 정부의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그 수사의 칼날을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게 상하게 한다? 그거는 정부 여당에 지금 뭐 생각지도 못할 생각할 수 없는 논의. 친한계도 지금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거를 발의해가지고 논의해갖고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아마 한동훈 대표 쫓겨날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안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만약에 발의를 하면 그 공동 발의에 참여할 의원이 2-3명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뭐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를 들었어요. 다만 뭐 물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또 검증하기 위해서 한동훈계 의원한테 물었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또 그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한 20명까지 발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 한 6월 달부터 제가 인터뷰 재개하면서부터 이건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 정치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올바른 자세는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능력과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저 같은 소위 친윤 비한도 힘을 보태주겠죠. 박수 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모든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이 특검 시도 자체가 탄핵을 위한 과정이다. 우리가 맞서 싸우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선포하면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되게 지지하고 박수 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꼬이는 이유는 뭐냐면 안 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말은 계속 하겠다는데 행동은 안 따라가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당원과 지지자들도 지금 뭐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당 지지율, 개인 지지율 다 떨어지잖아요. 누가 할 거 없이 뭐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검을 놓고 당정 갈등이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지지자들이 혼란스럽고 응답하기 피곤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이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뭐 늦게나마 의총을 열든 뭘 하든 후퇴하는 의사를 밝히고 다른 이슈에 전념하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쪼그라든 보수를 통합하는 첫 단계라고 보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왜 말 바꿨느냐라는 일정 부분 비판은 받겠지만 말 바꿨다라는 비판을 듣기 싫어서 해결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질 끄는 게 더 많은 로스를 낳고 있거든요. 이거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의총이나 원내의 벽을 넘기 힘들어요. 설령 10명이나 20명을 모아서 발의해도 이게 당론이 아닌 반쪽 발의가 되면 당이 쪼개져 버리거든요. 결국 이거를 발의하려면 의총에서 추인받아서 당론 발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지금 그리고 봤을 때는 그 친한계 전화 받는 사람들이 지금이야 이제 한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나름 드러내려고 발의한다 하더만 그러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겠어요 하면 누가 총대 메고 쉽지 대표 않죠, 발의자 땡땡땡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랑 지금 전면적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그 지역의 코어 보수층 정서에도 이게 호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되게 낙인이 될 수 있어서 추미애 의원이 고생했던 게 드루킹 특검 받았다가 김경수 전 지사 그렇게 되면서 그게 한동안 추미애 장관의 이 진보 진영 내에 계속 아킬레스건이었잖아요. 책임론으로 왔죠. 그러니까 그런 선례들이 정치권에 있으니까 마냥 하자 해도 막상 한동훈 대표가 뭐 A 의원님 이거 의원님 저는 원해니까 대표자로 발의해 주십시오 하면 그 의원이 총대를 맬 수 있는 선뜻 총대를 맬까요? 당론 의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안이 부의돼가지고 표결이 시작됐을 때 제2표결. 무기명 투표라고 한다면 친한계 의원 내지는 한동훈 대표와 그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반란표를 행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그렇게 될까요?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사태들이 벌어질지 눈에 선한데 일단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은 이미 한동훈 그 재상면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보면서 분명히 최상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분열을 야기하려면 그냥 한 대표가 하자는 대로 조건을 다 맞춰주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을까? 그래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분열이 일어나면 친한계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또 불거질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처럼 대놓고 하겠다고 한 사람들 말고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 반란표가 한 8개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여당 내부 분열이 전면전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기각됐을 때 약간 그때처럼 갈 수 거죠. 있구나. 그래서 예. 너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당의 동의 없이 이탈하면.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한 대표 입장에서 한숨 돌리는 게 야당이 뭐 제3자 맞춰준다고 하는데 뭐 비토건부터 시작해서 수사 범위, 수사 내용 뭐 오만 걸 다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니 지금은 면피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대표 측에게 좀 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에서 내부의 입장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한 대표와 그 다음에 중도층 그냥 국민의힘 바깥에서 입장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제3자 특검안을 처리하고 돌파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어요. 본인의 본인의 플랜이 있어서. 어떤 왜냐하면 지금 한 대표가 끝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들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리고 그래도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정치적 행보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전당대회에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국면까지 들고 왔는데 고집스럽게 들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그냥 포기한다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상당한 지지를 잃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시각은 국민의힘 철저히 이제 국민의힘이 분열될 거다. 국민의힘 시각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가야 될 길 입장에서 그래서 몇 가지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돌파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여론조사 지형에서 뭐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 최혜병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보수 코어가 무너졌을 때 대선 후보로 우뚝 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대선 후보들의 고민이
집토끼 코어 지지층도 지키면서 외연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집안의 어떤 기둥뿌리가 무너졌는데 외연 확장 나가다가는 이게 붕 떠버려요. 그러니까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분석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정치적 형국에 처해서 그렇죠. 보수 진영 내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한동훈 대표가 아예 개혁신당처럼 새 집을 차리고 나가서 새 길을 갖겠다가 아니라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영남권이나 이런 의원들이 대변하는 전통적 지지층의 민심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후퇴도 못 하고 있지만 그 차원에서 보면 본인의 차별화는 이번에 뭐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의정 갈등에서 의견을 내고 뭐 여야 의정 협의체 하자 하는 것, 그러니까 민생과 정책과 맞닿은 부분에서 차별화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나 당내 갈등을 싫어하고 탄핵과 특검에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 지지층이 용인이 가능한 차별화지만 특검이나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수 지지층 전반에 굉장히 정서적인 아픔으로 남아 있거든요. 트라우마로, PTSD로. 의대 정원이랑은 되게 다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위기구나. 일종의 어떤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연결돼서가 아니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영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부분에서 무리하게 저는 차별화 시도하다가는 중도로 나아가려다가 아예 기둥뿌리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서 그 고민의 지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잠깐 지금 언급이 나왔는데 네. 의대 정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아까 두 분의 분석과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오늘 깜짝 놀랐던 뉴스. 대통령실에서 2026년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좀 협의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여야정 협치를 만들어보자. 이런 입장을 뉴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나왔는데 네. 장해찬 측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되게 이 대통령 그동안 보였던 스타일과 되게 다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어떤 왜라는 게 뭐?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정책을 피는 거라든가 국민이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말 함부로 하고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식 비판식. 저 그것도 네. 궁금한데 왜 그런 거? 질문 세 개. 가깝잖아. 가까우면 뭐 말을 제대로 집어넣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네. 질문을 구체적으로 사안으로 해주셔야지 뭉뚱그려서 왜 이러냐 하면 그러니까 의료 대란 이재명 대표도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의료 대란과 관련되어서 네. 다 국민들은 굉장히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보고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뉴스만 보더라도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고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정브리핑에서도 오히려 국민에게 다그치듯이 응급실을 가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그제 나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탁상 인정. 군의관과 뭐 공보위를 배치했는데 협의도 안 돼가지고 다 빠꾸 먹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1급 비서관을 보낸다 그래갖고 욕 먹고 이러한 정책들과 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왜 이렇게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김남국 수개월 전부터 다 이야기를 네. 했는데도 예. 김남국 전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무겁게 경청하면서 오늘 같은 이제 2026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자. 야당까지 포함해서 우리 대화하자라는 걸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고요. 다만 두 가지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0년 같은 경우에 응급실 재이송 환자가 한 해 7,5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1,200건이었고요. 그 전으로 계속 7,000, 8,000건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 23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올해 3분의 2 지났는데 4,000건 조금 못되게 재이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응급실 뺑뺑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이거를 그냥 놔둔다고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뭐 10,000건 이상 되는 해가 나올 정도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고 다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400명 증원하려다가 결국 파업에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고 이게 무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추진력을 보이지 않으면 2,000명이 아니라 다만 400명도 못한다는 전례가 바로 앞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이번에만큼은 의대 정원을 못하면 의료개혁을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는 더 못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데이터를 보면 뭐 이송 이런 것들이 비슷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어떤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더 대응책을 내기 위해서 야당과도 더 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라면 저는 그거는 동의하고 그걸 지금부터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대통령실에서 이런 정도 멘트만 나와도 그래도 이거는 우리 예찬이가 달라졌어요. 개인적인 입장이죠 사실 이거. 많은 걸 잃은 후에 많은 걸 잃은 후에 정중해졌어. 네. 정중해졌어. 많은 걸 잃은 후에 다 내려놓고 나오는 이제 이 합리적 스트레스랄까요? 합리적 스트레스. 이제 지수만 보고 하지 않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님도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합리적이었어. 원래 아직 가진 게 합리적이었어. 많아 코인 때문에. 다 잃었다고. 제일 가진 자리. 다 잃었다고. 여기는 좀 더 지금 공식적 지위가 높으니까. 현직이니까. 네,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아니, 그랬어요? 저 제이송 데이터를 얘기했는데 사실 제이송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는 건 이 응급실을 진입했다가 반려하고 못 들어가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 맞아요. 없고 심각해요. 맞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2026년 확대 증원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원점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걸 한동훈 대표의 안을 받은 건 아니냐. 저는 이게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뭐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민주당도 여당을 해봤고 정부를 운영해봤잖아요. 국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협의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의정 갈등이 아니라 당내 뭐 당정 갈등, 한정 갈등 이런 걸 불러일으킨 건 뭐 공식적 논의 테이블에서 이게 고위당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다 취재됐잖아요. 끝나고 가는 길에 한덕수 총리랑 귀퉁이 회담이라고 하잖아요. 귀퉁이에서 말하고 안 되니까 다음날 바로 단독 보도 나왔잖아요. 이 방식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하고 있어라는 걸 좀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이 더 안 된 거죠. 다만 이번에는 장상윤 수석이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방문했고 어제 오전인가요? 네,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오갔고 이게 정부가 서로 조율하는 상태에서 야당까지 같이 하자, 의사도 들어와라. 또 야당도 그 사이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용되는 절차적 과정을 거쳤다는 게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내용에 있어서도 큰데 2026년 의대 정원을 0으로 돌리고 시작하자는 것과 지금 정부의 입장을 한덕수 총리 발표한 걸 보면 원점 재검토다. 근데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서 그러면 합리적인 안이 뭔지를 밝혀라는 건 0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증언은 하되 증언은 한다. 그 근거에 있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 우리가 어떤 이 마지노선 하한선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한동훈 대표는 절차적 차이가 있다고 봐요. 2026년은 증언하지 말고 2027년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거였죠. 그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군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지금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거든요. 결국 뭐 정말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하기 위한 의사를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협이나 전공의들이 정부라든가 국회가 가진 이 정도 안으로 과연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당장 전공의들은 2026년이 아니라 2025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능이 두 달 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난주에 이제 양당 대표가 만났을 때에는 이미 뭐 수시와 관련된 부분, 입학 정원과 관련된 게 다 공개가 되고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건들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또 해버린 상황인데 지금 국면에서 이 정도로 과연 의협이 의사들이 돌아올까? 그래서 걱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정을 논하는 협의체 야당 끼워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고 민주당도 주장하던 바고 그럼 민주당이 이 기회에 야 이거 정부 괴롭힐 수 있는 찬스다라고 여길 게 아니라 야당까지 참여해서 협의체를 만드는데 의료계가 안 끼면 또 의료계가 국민들 보기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서 국회 일당으로서 중재안을 내고 의료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저는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의대 증원이나 의료개혁이라는 이슈가 원래 오리지널리티는 민주당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민주당 계열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던 거고 그럼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 의료에 어쨌든 의사 숫자 모자란데 그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같이 이 협의체에 참석해서 의사들 빨리 들어오세요 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수권정당 면모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정부가 민주당의 역할을 인정해서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 원래 최초 제안은 이재명 대표예요. 원래 여야 그렇죠. 의정 원래 네.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 연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을 했어요. 그걸 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말하고 받는 형식인데 그걸 사실상 수용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도 야당이지만 원내 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좀 크다고.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어떤 뭐 민주당 안을 내놓든 아니면 어떤 뭐 제안에 화답을 하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인상 더 깊었던 게 짧게 예, 하세요. 이인 의원도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여야정 의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야권에서 지금 사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중에 의사들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전문성도 있고 응급의료에 있어서 또 의사들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 파트에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이주영 의원 같은 분이 들어와서 이 협의체에서 대화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 장예찬으로 돌아왔네요.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사람이 다 잃어가야 돼. 아니, 근데 저 민주당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오늘 또 인상 깊었던 게 아침에 뉴스쇼에서 박주민 의원 인터뷰하다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파격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네. 2025년 증원도 개인적으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굴러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 박주민 의원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왜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박주민 의원을 한 10일 전에 만났거든요. 네. 전공의들을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의 입장과 지금의 스탠스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강경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2026년도부터 다시 논의한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로는 전공의를 복귀시키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개인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지금 2025년 당장에 몇 개월 안 남은 수능 그리고 내년도 입학부터 정원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지 그래야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런 방안이 민주당 안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뭐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의 의견이다. 개인의 의견이라 그래서 단서를 단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앵커가 이제 민주당이 공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평가가 좀 이른 것 같아요. 어쨌든 국정 운영에 대한 안은 민주당이 낼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사실은 추진하고 정부가 그쵸? 내야 되는 거라서 저희는 협력하고 같이 도움을 주고 뭔가 이렇게 풀어가는데 머리 맞대고. 머리 맞대고 윤활유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정 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다행인 것은 아까 이게 말을 잘했다고 봐요. 정말 국민이 당장도 죽어나가고 있고 너무나 건강과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건 여야 유불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그나마 어느 정도 장상윤 사회수석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은 국민들이 조금은 그래도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25년도 지금 바꾸면 난리가 교육계가 나죠. 소송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도 걸릴 수 있어요. 25년을 0으로 돌리면 의대 증원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고 공감을 할 것이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면 여러 가지 눈에 띄지만 뭐 정부의 갈등 관리 과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높지만 같이 봤어요. 의대 정원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반 이상이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국에도 국민 과반 이상이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민심이기 때문에 여야가 초점을 이 위기 관리 그리고 의료계 대화 복귀에 맞춰야지 25년도까지 이제 수능 2달 전인데 0으로 돌리는 게 검토 보기 안에 들어가면 더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덧붙일 말씀. 뭐 이제 또 중요한 여론조사가 안 다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양자 대결? 그거 재밌더라고요.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오늘 토픽으로는 안 넣었는데 어제 워낙에 좀 뜨거운 뉴스가 하나 나와서 뉴스토마토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자 대결이 더 재밌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한동훈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랑 똑같잖아. 우린 대안이 많아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지금 뭐 화면까지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뭐 이렇게 인용의 보도고 뭐 다 보셨을 거예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영선 의원한테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저쪽 김해로 이동할 거를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을 뭐 기사에 텔레그램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의원 2명의 전원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됐거든요. 야, 근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뒤집어질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산이 공천에 개입했다면 제가 잘렸겠습니까?
틀렸을 수도 있죠. 용산이 공천에 개입을 안 했다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산 증인인 셈이고 예. 그리고 사실은 법적으로 원래 대통령실은 공천에 개입 못하게 되어 있지만 네. 역대 어느 여당 보수든 진보든 소위 말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이 공천받고 뭐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긴장관계도 있고. 근데 이거는 민주당도 동의할 텐데 정치권 전반의 평가를 보면 이번 총선만큼 이 대통령실이 여당 공천에 관여를 못한 안 하는 공천은 없었다고 다 평가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또 뭐 윤한 갈등일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타 지역구를 가서 경선 기회라도 부여받았으면 저런 주장들에 힘이 실릴지 모르나 아예 경선이 안 되는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한 인사들 중에서 뭐 대통령실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던 정치권의 인사 같은 경우도 경선 기회도 부여 못하고 컷오프를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컷오프되고 이 기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고 뭔가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낭설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개인 감정은 안 좋기로 유명한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뭔가를 말하기는 섣부르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원의 A 의원과 B 의원이 천하람 이준석이라는 소리.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래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실드를 쳤잖아요. 이례적으로. 그래서 이 전원의 A, B 의원이 그 실드라기보다는 농담처럼 뭐 이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거죠. 텔레그램 그 단편적인 캡처 말고 정체 맥락을 보면서 이걸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건데 제가 좀 이상하게 본 건 대통령실의 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공천이 안 됐으니까 공천 개입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인데 개입이라는 건 사실 그거잖아요. 사전적 의미가 내가 관여되어 있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개입인 만큼 시도와 도전만 있어도 사실 공천 개입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더 드러나야 될 것은 사실 만약에 김영선 의원한테 김해로 출마를 하시라고 얘기하고 그거 이제 당한테 전달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건 공천 개입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아직 그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좀 실행 뭐하지만 여부. 왜 김건희 여사가 자꾸 뭐 김해로 가라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 문제가 있다 완강하다 이런 자꾸 국정과 당 운영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은 좀 반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놀랍게도 근데 이렇게 한참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얘기를 할 때 이 이슈를 갖고 이제 대화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한테 텔레그램 안 보냈을 것이다. 저 기사 자체가 날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보도의 신빙성 부분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뉴스토마토가 최근에가 아니라 한 1, 2주 전부터 이미 취재를 마쳤고 최근 뭐 일주일 사이에 보도 시점을 놓고 고민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님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되게 전원을 보도한다라고 하면 검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데스킹 과정에서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전원을 A, B 의원에 대한 전원을 다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 대한 어떤 캡처본 증거는 보도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다 사실로 기사로 실었거든요.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뉴스토마토가 아주 취재 과정을 꼼꼼하게 했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뭐 MBC와 뭐 바이든 날리는 거 싸워가지고 거의 MBC를 박살내듯이 탄압했잖아요. 뉴스토마토가 저거 김건희 여사 잘못 보도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더 취재를 한 상황에서 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갖고 있을 거다.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보고요. 장혜선 최고가 그다음에 이제 장혜찬 최고 아까 말한 결과를 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공천을 가지고 갈등이 많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자기 어쨌든 가까운 사람들을 하려고 하고 한동훈도 자기 친한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뭐 비례대표도 막 뒤집어주고 여기도 이제 날아가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안 됐으니까 공천이 안 됐으니까 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그 김광일 기자님이었나 이기인 위원님이었나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대화가 실존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모릅니다. 실존하는지는 증거가 제시된 게 없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뭐 김영선 의원이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덕담을 한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뭐 기사에서 말하거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현실화가 되려면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컷오프 됐다 하더라도 당에다 전달한 경로가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이 기사에 전혀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실이든 김영선 의원 거취에 대한 걸 당에 전달했다. 그 경로가 누구고 전달받은 사람이 있다. 이게 전혀 빠져 있어요. 이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떤 맥락의 뭐 개인적 위로일 수도 있고 덕담일 수도 있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맹렬한 야권이잖아요. 그럼에도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정도의 기사와 이 어떤 보도의 흐름만 가지고는 공천 개입이다까지 단정하기는 저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뭐 교통 정리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좋은 말로 이렇게 좀 넘기려는 취지였다면 혹은 아니면 그냥 뻥카였다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조심스러운 게 저 대화의 실존 여부를 저는 모르거든요. 일단은 뭐 텔레그램이 원본으로 등장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여당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할 때 엑스파일 뭐 엄청 시끄러웠는데 장성철. 몇 달을 막 그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수면 위로 아무것도 안 드러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입에 담지도 못해 줄리 막 그런 걸 현역 정치인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퍼부었는데 나 안 했어. 아까 그러니까 나 안 했어. 청담도 많이 했어? 나 안 했어. 그만했다는 사람들이 사과 안 하고 나 수박이란 말도 안 했어. 사과 안 하고 국회의원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에서 음모론이나 이런 걸 막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 하는 풍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엑스파일이나 줄리 의혹설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절제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채구님 아마 그 기사 누가 썼는지 아실걸요? 누구 뉴스토마토 기사요? 네. 아니면 알아요. 아시는 전 분이에요. 알아요. 저 아시는 알아요. 분입니다. 기자를요? 예. 기자 아는 분이에요. 어, 이거 제가 아마 실명을 제가 고려할 수 없지만 네. 그분의 우리 뭐 바이라인 있죠. 예. 박 기자님과 네, 아 원래 오마이에 있었던 오마이뉴스에 네, 있어요. 진짜. 진짜. 그분이 쓰신 건데 그분의 그분을 제가 평가하기 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분의 성정상 증거가 없으면 기사를 잘 쓰지 않는 분이고 증거가 있어도 더블 체크하고 트리플 체크하고 확인을 거듭하는 네, 사람이라서 예. 아마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사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공천 개입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영부인이 갖는 말의 무게가 분명히 있어요. 김영선 의원에게 김해로 출마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김영선 의원이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만약에 영부인님께서 그 무게를 알았다면 그 말도 삼가했었어야 되죠. 마치 진중권 교수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의대 정원 2,000명은 완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무게를 너무 좀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아무튼 이 대화가 있었다는 걸 계속 전제로 해야 되는데 전제로 한다면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건희 여사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는 거 아닌가. 근데 또 하나 더 짚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단순하게 지역구를 오선 의원에게 옮겨라라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옮기면 도와주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때 계속 그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뭐 20몇 번을 개최했어요. 지금 어제도 하셨던데. 28번째 했죠. 하고 있는데 그때 선거 광주에서. 기간에 너무 민감하게 왜냐하면 거의 1년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민생 토론회 아무것도 안 하고 민생을 그냥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어. 그렇게까지. 미안해. 알았어. 그럼 좀 더 그 전까지 안 하다가 그 전까지 안 하다가 알았어 미안해. 이러야 되겠다. 더 이러셔야 되겠다. 미안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민생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언론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눈 문자에서도 지역에 맞춤형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취지가 나와요. 네, 그건 문제 있어 보이네.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거의 아예 대통령이 직접 총선에 선거에 개입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정책 공약과 개발하고 이거 만들고 이거 하는 거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짧게 있어요. 반론하자면 예. 일단 대화의 실존 여부가 전제되지 않았는데 이걸로 막 줄기가 쳐지는 게 제가 아까 말한 엑스파일 사태 전례를 미루어 보면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당이 정부가 그 각 지역 공약을 여당과 발맞춰서 만들고 그 지역 민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는 권장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대화인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과연 문제일까는 그 대화의 내용이나 맥락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생 토론회가 마치 선거용이었
대통령이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총선 직전에 부산에 가덕도 가고 원래 대통령을 보유한 여당의 어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 민생을 향해서 선거 때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저는 사실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어제 아침에 뉴스토마토 보도 보고 깜짝 놀랐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처음 보는 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여러 방송에서 정치인들, 평론가들, 뭐 기자들 다 같이 야,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터질 게 터진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몰랐던 것처럼 되게 돼서 이제 민망한데 혹시 세 분은 비슷한 얘기를 듣거나 직접 보시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풍문은 많이 들렸죠. 왜냐하면 워낙 국정 운영의 여러 단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등장하기도 했었던 당사자기도 하고 또 총선 당시에 뭐 여러 형태로 이러쿵저러쿵 참견한다라는 풍문은 많이 들었는데 어디까지나 풍문이니까 공론화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가장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함께 고민하는 차원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어떡해요. 이거 동참 안 될 것 같은데 김해는 어떠세요? 아니면 뭐 다른 밀양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김해로 가신다면 그 지역공항에 맞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굉장히 연기가 좋다. 잘해. 구연도가 보는 줄 알았어. 굉장히 연기가 좋다. 결국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개입이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지만 결국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불편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그때 듭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가 개입이 차단당해갖고 분노했던 사례 중 가장 큰 게 또 하나 있었잖아요. 뭐예요? 장해찬, 도태우 공천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분노했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끝까지 가야겠다. 방송 잘해. 사람을 두 번 방송 죽이네. 잘해. 어, 예. 방송 잘해. 그만큼 삐지려고 밤마다 노력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만큼 챙기려고 아끼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차단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끼다는 거 실수였고. 저는 이 문자 텔레그램의 전제를 아직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네, 드러나지 네. 않는 한. 근데 어쨌든 정치권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 풍문만으로 평론가들이 나와서 나도 들었다, 뭐 많이 터진다, 이제 10분의 1이다. 이건 건강한 평론이 아니라고 봐요. 드러난 사실 가지고 국민들께 해석할 수 있는 각도를 보여드리는 게 정치 평론이 돼야지. 카더라식 평론은 엑스파일 때부터 지양되어야 된다고 봤고요. 작년에 왜 그랬어 나한테? 그거는 문득 떠오르는 뒤끝. 언론이 기사한 걸 나는 백업만 한 거고 기사 하나도 안 나왔는데. 기사 한 걸 전 백업만 한 거고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뭐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지만 재밌다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사과와 관련된 문자도 다 씹히고 일십을 당했던 영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영부인이나 용산이 개입할 수 있지 않았다, 개입이 전혀 안 됐다라는 그 객관적 증거들은 차고 넘쳐요. 네. 알겠습니다. 요 뉴스 여기까지 하고 아니 또 불러야 되겠네. 지금 너무 재밌어 오늘. 네. 너무 또 재밌어. 불러야 되겠네. 이거 장해찬 특집으로 해. 준비해 오셨죠? 그래도 지지율 업앤다운. 하지 말래. 짧게. 피디님께서. 그게 하지 무슨 말래.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그러자. 네. 아무튼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대표와 동률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54%, 한동훈 대표가 35%, 이재명 54, 오세훈 35.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이재명이 다 이기는 거예요. 이준석 화이팅. 뭐야? 자 마치기 전에 근데 우리 슈퍼챗 하나 들어왔던 게 있었던 것 그래요? 같은데. 몇 번 들어왔어요. 몇 개 아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너무 저희가 웃고 떠드느라고. 슈퍼챗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성남 총각님도 뭐 있었는데 제가 맞아요. 기억을 성남 못해갖고. 총각님은 진짜 네, 맞아요. 그 너무 항상 매주. 잊지 않고 매주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아까 그거였다. 성남 총각님 제가 기억하는 게 네. 김남국 의원님한테 네. 그거 취하라고 소송 취하해달라고. 네, 그거 슈퍼챗이었어요. 맞아. 뭐야 갑자기 장해찬 총각이야? 네 아무튼 지금 바로 찾기는 어려운 거죠? 네. 네. 네, 오늘 1시간 반 가까이 달려왔는데 사실 오늘 방송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뇌절 섭외일 수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견해를 듣고 되게 자극적인 방송만 생각했는데 거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 대화는 뭐랄까 서로 어떤 점에서 대척점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대화를 하면서 좀 교집합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건강한 논의를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너무 장예찬 좋습니다. 최고가 복당을 하고 다시 주류의 입장에 선다면 또 달라졌어. 다시 이
이 화합은 금방 깨질 것이며. 예. 아니 그럼에도 밥값을 또 해야지. 할 건 해야지. 야, 근데 요즘에 서정욱 변호사님도 착해지셨어. 맞아요. 서정욱 변호사도 비판하고 정부 비판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래도 한쪽으로 사람들이 나는 이런 쪽, 나는 저런 쪽 이렇게 해서 대화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논의를 좀 모아갈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좋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셋 다 네. 잃으면 잃을수록 더 합리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22대 등용하신 분들도 다음에는 꼭 다 한 번씩 잃어보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지지율 대책회의 정말 속절없이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 등등을 보면서 정말 대책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금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방송 통해서 같이 그런 대안들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2시에는요. 우리가 게스트를 계속 무소속을 모시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무소속의 김종민 의원 모셔서 같이 지지율 대책을 강구를 해보고요. 장희찬 최고는 또 와주세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